3냥의 바보를 샀습니다. 조선시대 한 의원이 장터에서 한 청년을 샀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쌀 한 섬 값으로 저런 바보를 사다니.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 괴질이 돌았고 명예셋이 손을 들었을 때 그 바보가 산에서 약초를 캐와 마을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과연 3냥짜리 바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산골 마을. 그곳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장독대 옆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더듬거렸고 손에 쥐는 것마다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저 녀석은 닭모이와 사람 밥도 구분 못한다더라. 언어도 서툴고 일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돌쇠는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흐릿했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바보 자식을 어찌 키우란 말이냐? 아버지는 돌쇠를 고을 곳간 앞에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곳간지기 영감의 손에 자라며 허드레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야, 이 자루 저리 옮겨라. 돌쇠야, 마당 쓸어라. 사람들은 돌쇠를 부릴 때만 찾았고 그 외에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바보 돌쇠, 바보 돌쇠. 어른들은 그저 웃으며 지켜볼 뿐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파왔지만 그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홀로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 물음에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 초파일 마을에 오일장이 섰습니다. 돌쇠는 곧간지기 영감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장꾼들의 흥정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쇠는 장터 한가운데 서서 멈칫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오늘은... 돌쇠가 중얼거리자 옆을 지나가던 안악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가 또 헛소리하네. 하지만 돌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 사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유심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단정한 그는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풍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서울 사람이래. 무슨 일로 이런 산골까지 왔을까? 사내는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돌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돌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으며 마치 돌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 얼마요? 사내가 갑자기 곁에 있던 곳간지기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얼마긴요? 사람값 취급도 못 받는 놈인데. 에이, 3냥만 주시구려. 사내는 주저없이 품에서 은자 3냥을 꺼내 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소. 이 사람 내가 데려가겠소. 장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삼냥 주고 바보를 사간다니. 서울 양반이 눈이 어두웠나 보구만. 그래도 삼냥이면 쌀 한 섬은 사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사내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꾸나. 이제 내가 있을 곳으로.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한이라 하오. 서울에서 의술을 배우고 이 고을에 약방을 차렸지. 돌쇠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한이의 집은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 한편에는 갖가지 약초들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약초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한이는 돌쇠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서랍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각 서랍마다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약초 더미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가 한 움큼을 집어 코에 대고 향을 맡았습니다. 이건 잘못 말렸어요. 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풀은 그늘에서 말려야 약성이 살아요. 한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집어든 것은 환기였는데 과연 그가 말한 대로 햇볕에 말리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재였습니다.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요. 한이는 돌쇠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한이는 일부러 여러 약재를 섞어 놓고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이 중에서 감기에 쓰는 약재를 골라보겠느냐? 돌쇠는 망설임 없이 계피와 생강, 그리고 감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들 함께 달이면 몸이 따뜻해져요. 한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쇠가 고른 것은 정확히 풍한감모에 쓰는 처방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진짜 이름 말이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돌쇠예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는? 기억 안 나요. 머릿속이 하얘요. 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잔불을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 범상치 않은 아이다.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이는 돌쇠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편히 쉬거라. 돌쇠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온함이었습니다. 한이는 홀로 약방에 앉아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위대한 의원 백운 선생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괴지를 연구하다 사라진 막내 제자의 얼굴. 설마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한이는 일부러 돌쇠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돌쇠야, 오늘부터 내 일을 도와주겠느냐? 네, 좋아요. 한이는 돌쇠를 데리고 약방으로 갔습니다. 환자 하나가 찾아왔는데 사흘째 배가 아프다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보시구려. 환자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배가 쥐어짜는 듯 아프고 설사가 멎질 않습니다. 한이는 진맥을 하며 처방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분 얼굴이 누래요. 눈자위도 누래요.
한이가 돌아보니 과연 환자의 안색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하얘요. 피가 모자라요. 돌쇠는 더듬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충 때문이에요. 배 속에 벌레가 있어요. 한이는 깜짝 놀라 환자의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혀 밑에 희미한 흰 반점이 보였습니다. 이는 회충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맞구나. 이건 회충증이다. 한이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맥도 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병을 알아맞힌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것까지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아는 것 같아요. 한이는 석류 껍질과 빌랑을 다려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환자는 고맙다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그 사라진 제자가 틀림없다고. 하지만 왜 기억을 잃었는지, 왜 말을 더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돌쇠야, 앞으로 내 곁에서 의술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6월이 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괴상한 병이 돈다더군.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는다지 뭔가. 의원들도 손을 못 쓴다던데. 장터에서 만난 보부상들이 전하는 소식은 하나같이 불길했습니다. 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재들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해열에 쓰는 약재를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겠구나. 돌쇠도 한이를 도와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쇠는 약재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무슨 냄새? 달콤하면서도 쓴 이상한 냄새. 돌쇠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 했지만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한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 주시구려. 우리 마을이 큰일 났습니다. 한이가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자 남자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목과 팔에는 붉은 반점들이 무섭게 번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건. 그날 밤 이웃 마을에서 온 남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이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도 독을 빼는 약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본 어떤 병과도 다르구나. 한이는 좌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에도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둘이 열을 내며 쓰러졌고 이튿날에는 어른 넷이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한해 어른,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이의 약방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마을 의원도 찾아와 함께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내가 60평생 의술을 익혔지만 본 적 없는 병이오. 책에도 나오지 않는 괴질이오. 환자들은 하나둘 늘어만 갔습니다. 열흘도 안 되어 마을 사람 20명이 넘게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환자들을 돌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붉은 반점의 모양, 열이 나는 패턴. 모든 것이 낯이 익었습니다. 나 이거 알아요. 한이가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병 전에 봤어요. 분명히. 돌쇠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듯 아팠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장간 영감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것 아니냐. 괴질이다.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길 꺼렸고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잠겨갔습니다. 마을 원님은 황급히 이웃 고을의 명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사흘 후 인근에서 이름난 의원 셋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역병을 다스렸습니다. 소생이 서울에서 의술을 배운 지 20년입니다. 의원들은 자신만만하게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청진탕을 처방했습니다. 이는 열독이 심한 병이니 청열해독의 약을 써야 하오. 두 번째 의원은 보중이 기탕을 처방했습니다. 아니요, 이는 기운이 허해서 생긴 병이니 기운을 북돋아야 하오. 세 번째 의원은 또 다른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두 분 다 틀렸소. 이는 습기와 열기가 뭉쳐서 생긴 병이니 이습청열해야 하오. 하지만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처방이 잘못된 것이오. 아니, 당신이 잘못 진맥한 것이오. 결국 셋 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모르는 병이오. 서울 해민서에 어의를 모셔와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서울까지는 사흘 길이었고 어의를 모시는 데만도 또 며칠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이는 밤을 새워 의서를 뒤적였습니다. 동의보감도 향약집 성방도 의방유취도 펼쳐보았지만 이 괴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란 말인가? 한이는 좌절감에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부 향이 쓰고 달아요. 산비탈에 붉은 잎. 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산비탈, 붉은 잎. 돌쇠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뒷산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어요. 약이 있어요. 한이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느냐? 이 병을 고칠 약을.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 와요. 어떤 약재냐? 산비탈 그늘진 곳에 붉은 잎이 3개씩 달린 풀이. 돌쇠는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뿌리를 캐서 말리지 말고 바로 다려야 해요. 그리고 감초하고 대추를 함께 넣어야 해요. 한이는 돌쇠의 설명을 듣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산비탈의 붉은 잎풀이라. 혹시 삼칠초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약초일까? 내일 아침 일찍 함께 산에 가보자꾸나. 하지만 그날 밤 마을에 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원님이 쓰러진 것입니다. 원님 마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하인이 한이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이와 돌쇠는 급히 원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은 침상에 누워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원님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한이는 진맥을 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원님의 맥은 이미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부인,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주시구려. 내일 새벽에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이는 돌쇠를 데리고 원님 댁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원님마저 쓰러지시다니. 이러다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 아니냐. 한이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산에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도 소용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약이 있단 말이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오. 절망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이와 돌쇠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산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이슬에 젖은 풀들이 반짝였습니다. 돌쇠야, 어디쯤 있다고 했느냐? 그늘진 곳 바위 옆. 돌쇠는 앞장서서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한 시즌쯤 걸었을까 돌쇠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큰 바위 그늘 아래 붉은 잎이 3개씩 달린 풀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그 풀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적하수호가 아니냐? 적하수오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가을에 캐서 말려서 쓰는 것이지 생것을 달여 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괴지를 고칠 수 있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둘은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한이는 곧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적하수오 뿌리를 깨끗이 씻고 감초와 대추를 넣어 푹 달였습니다. 약방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해 어른이 산에서 약재를 구해왔다던데. 무슨 약재요? 글쎄, 돌쇠 바보가 알려준 약재라던데. 뭐, 바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말을 듣고 약을 다린다니. 한해 어른도 정신이 나갔구만. 그렇잖아도 명의들도 손을 든 병인데 바보가 안다고? 원님까지 위독하신 판에 헛된 희망만 주는구만.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한이의 제자 격인 젊은 사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 나도 내 목숨을 걸 각오다. 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을 때 한이는 가장 먼저 자신이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먼저 마시겠다. 만약 독이 있다면 나부터 쓰러질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이가 약을 마신 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한이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좋다. 이제 환자들에게 먹이자. 한이는 돌쇠와 함께 약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님께 약을 올렸습니다. 원님, 이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원님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부인이 조심스럽게 약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른 환자들도 차례로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바보 말을 믿다니. 이미 명의들도 손을 들었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더욱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쳤고 다른 환자들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소용없구나. 바보 말을 믿은 우리가 바보였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이는 원님댁 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원님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약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한이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축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원님의 방에서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한이와 돌쇠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든 한이가 본 것은 원님의 온몸에서 쏟아지는 땀이었습니다. 원님께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급히 원님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겁던 이마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다. 한이의 외침에 방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원님께서 나아지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했습니다. 땀이 나는 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원님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을 가져오시오. 땀을 계속 닦아드려야 합니다. 한이의 지시에 따라 부인과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간 며느리, 주막집 아들, 훈장의 손자. 모두 한이의 약방과 각자의 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 집 한 집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들 땀을 흘려요. 돌쇠의 보고를 들은 한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모두 땀을 잘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먹이시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스승님, 약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가 10명이나 더 남았습니다. 한이는 다급해졌습니다. 돌쇠야, 다시 산으로 가야겠구나. 밤이지만 어쩔 수 없다. 네, 가요. 둘은 등잔불을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돌쇠는 신기하게도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여기였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약초를 캐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한이는 발을 헛디뎌 바위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어서 약초를 캐자꾸나. 한이와 돌쇠는 밤새 약초를 캐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이틀 무렵 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원님 댁 하인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한이와 돌쇠는 급히 원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은 침상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붉은 반점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의 어른, 고맙소. 원님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쇠가 약을 알아낸 것입니다. 한이는 돌쇠를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원님은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보라 불리던 그 청년이냐? 네, 고맙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구만. 원님이 고개를 숙이자 돌쇠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을에는 희망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할아버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약방 앞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이는 밤새 캔 약초로 남은 환자들에게도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의 자신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사흘 밤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어젯밤 다친 다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아직 환자가 남아있다. 한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약을 다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환자에게까지 약을 먹이고 나서야 한이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승님, 돌쇠가 한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잠깐만 쉬면. 한이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한이를 방으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아 약방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약방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 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돌쇠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환자가 완쾌되었습니다. 원님은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관하로 출근했고, 다른 환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야,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나았어요, 모두. 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다행이로구나.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것입니다. 하지만 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이 병을 어찌 알았느냐? 이건 의사에도 나오지 않는 병인데.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환자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았어요. 내 과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없느냐?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하얀 수염. 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요. 약초도 보여주고 책도 읽어줘요. 한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 그건 분명 백운 선생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한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돌쇠는 분명 백운 선생의 제자가 맞다고. 일회째 되는 날, 원님이 한이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한의 어른과 돌쇠를 이리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오. 원님은 은자 100냥이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보잘것없지만 마을을 구한 공에 대한 작은 보답이요. 한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원님, 저는 의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본분이지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돌쇠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원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3년 전 이곳에 부임했을 때 이미 돌쇠는 이곳에 있었소. 마을 사람들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더군. 한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원님의 서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알기로는 돌쇠가 처음 나타난 것이 3년 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여름, 네. 마침 그해 여름에 서울에서 큰 괴질이 돌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이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괴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의원들까지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백운 선생의 막내 제자가 괴질을 연구하다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돌쇠가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돌쇠네가 그 괴질에 감염되었던 게로구나. 한이가 중얼거리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괴질 제가 그래. 내가 괴질 환자를 구하려다 감염된 것이다. 그래서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고 말을 더듬게 된 것이지. 한이는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괴질의 증상을,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약을.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번에 많은 목숨을 구한 것은 내가 3년 전에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미안하다. 너를 바보라 놀린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줄지어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의 어른, 그리고 돌쇠. 두 분은 이제 이 고을의 수호신이시오. 부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 한이는 돌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돌쇠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보라 놀리던 사람들, 돌을 던지던 아이들, 모두 이제는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돌쇠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앞으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괴질에서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돌쇠와 한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의 서울에서 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하인 둘을 거느리고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이곳에 한이라는 의원이 산다고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한이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이가 나와 손님을 맞이하려 하는데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운 선생님. 노인은 바로 조선 최고의 의원으로 불리는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오랜만이요, 한해. 선생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내 제자를 찾아서 말이오. 그때 안에서 돌쇠가 나왔습니다. 백운 선생은 돌쇠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윤호.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운 선생이 다가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윤호다. 나의 막내 제자이자 가장 재능이 뛰어난 제자였지. 저요? 그렇다. 내가 3년 전 서울의 괴질을 연구하다 감염되어 실종되었을 때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백운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 고을에서 괴질이 돌았는데 누군가가 특별한 처방으로 모든 환자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처방이 바로 내가 연구하던 것과 똑같았지. 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적하수호로 괴질을 치료하는 방법이 정말 있었습니까? 그렇소. 윤호가 3년 전 발견한 것이요. 적하수호의 생뿌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이 괴질의 독을 풀어주지. 하지만 윤호가 사라진 후 그 비법도 함께 사라졌소. 백운 선생은 돌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로구나. 돌쇠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렇다. 너는 15살 때부터 내게 의술을 배웠고 23세 이미 나를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지. 백운 선생은 한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주고 보살펴준 것에 감사하오. 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를 모신 것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돌쇠가 정말 유명한 의원의 제자였다고? 그것도 조선 최고라는 백운 선생의 제자라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운 선생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본명은 윤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괴질에 감염되어 일시적으로 기억과 언어 능력을 잃은 것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의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여러분 모두를 살린 것이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 놀리고 돌을 던지던 그 청년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윤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소. 너를 바보라 부르고 돌을 던지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터에서 윤호를 삼냥해 판곳 간직이 영감도 찾아왔습니다. 윤호야. 아니, 윤호 낭자님. 이 늙은이가 큰 죄를 지었구먼.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받은 삼냥이요. 돌려드리겠소. 하지만 윤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삼냥은 제 목숨값이에요. 뭐라고? 선생님께서 삼냥을 주셨기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살릴 수 있었어요. 윤호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 던진 거 미안해요. 윤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아파. 백운 선생이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윤호야,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내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왜지? 여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저도 이곳이 좋아요. 한이가 백운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윤호를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백운 선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서울로 올라와 내 얼굴을 보여야 한다. 네. 선생님. 윤호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웃으며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마을 원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백운 선생님, 그리고 윤호 낭자님. 저희 고을에서는 앞으로 매년 이맘때 은혜의 날을 정하여 두 분의 은혜를 기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호 낭자님께 이 고을의 의원직을 정식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윤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백운 선생이 서울로 돌아간 후 윤호는 한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윤호의 말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환자분,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더듬지 않고 문장을 말한 날, 한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야, 내가 돌아오고 있구나. 석 달이 지나자 윤호는 거의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기억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억났어요. 서울에서 괴질 환자들을 돌보던 일이요. 그때 저도 감염되었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이 마을 근처였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한이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호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윤호 낭자님, 우리 아이가 배탈이 났는데. 윤호 어른,
영감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윤호는 정성껏 모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윤호를 놀리던 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의원이 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윤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리 오너라. 약초 이름부터 가르쳐 줄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약속대로 서울로 올라가 백운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윤호야,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옛날의 내 모습이 완전히 돌아왔어. 모두 선생님과 한해 어른 덕분입니다. 백운 선생은 윤호에게 두툼한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의술의 정수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때가 되었구나. 선생님, 너는 이미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거라. 윤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한이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윤호는 약방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멍하니 하늘만 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윤호, 사람을 살리는 의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호는 기억을 잃고 바보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 몇 마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삼냥에 팔렸던 바보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 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윤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